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튬 이온 전지 뭐 많이 들어보셨고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겠지만 내부를 제가 한번 뜯어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리튬 이온 전지가 구성되어 왔고 그런 어떤 소재들이 사용되어 왔고 지금 뭐 어떤 게 이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전고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과거에는 리튬 이온 전지용 소재를 연구하다가 지금은 거의 전고체 전지에 거의 매진하고 있고 다른 한 분야는 아예 상용 전지를 가지고 모듈 백 만드는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 얘기가 뭐 테슬라가 시작을 한 것 같지만 훨씬 전에도 그 연구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엑선이라는 정유 회사가 석유파도 이 당시에 그럴 때 이거 아마 기름으로 가는 차는 오래 못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던 연구진이었던 위팅엄이라는 연구원에게 박사님께 그 전기차에 쓸 수 있는 전지를 한번 연구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납축전지나 이런 것들은 다 상용화되어 있었지만 그 굉장한 무게 때문에 전기차에 쓰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전지가 납축전지, 니카드 전지, 뭐 알칼라인 전지 전부 다 수계 전지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전지고 그래서 1.5V, 납축전지는 2V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수계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액티브한 금속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가볍고 가장 액티브한 금속이 리튬이죠. 금속은 3번. 얘가 가장 이온화 경향이 높다 또는 이 전자를 내어놓은 특성이 가장 높아서 물에 넣으면 불불 끓고 물속에서도 불이 나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유기용매를 적절히 사용하고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지금 마이너스로 음극으로 사용하고 플러스 극을 어떤 거를 넣어서 이게 1차 전지가 아니라 이렇게 방전하면 1차 전지는 됩니다. 근데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전지, 2차 전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당시에 첫 번째 다뤘던 소재는 TiS2라고 하는 타이타늄 설파이드 황화물계. TiS2는 독특하게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있어서 리튬이 방전을 하면 이렇게 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튬이 녹아서 이온화돼서 이렇게 용액을 통해서 또 층상으로 들어가면서 2V의 전압을 나타내는 전지가 초기에 연구가 되었고 이게 구동은 되었지만 실제 방전은 방전은 2V로 전류가 잘 흐르겠지만 사실 충전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액체 전해질에 거의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튬 메탈이 충전할 때, 전착될 때 이렇게 플레이팅이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비스비스하게 자라는 현상. 요거를 위스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덴드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지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자라서 플리막을 뚫고 지나가서 양쪽에 내부 쇼트, 내부 단락을 만드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기 전에 오일 파동이 끝나서 이 프로젝트가 사라졌고요. 그 후속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구디나프 교수님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분이 1922년생이시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논문을 집필하고 하셨던 배터리 분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의 이 양극재, 특히 이런 양극재를, 산화물 양극재를 거의 개발하신 분이고 80년에 특허를 출원한 게 요 리튬 코발트 산화물, 지금도 쓰고 있죠. LCO라고 부르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분말로 만들어서 충방전을 해봤더니 리튬이 처음에 이제 이 소재는 리튬이 층 안에 들어있는 소재, 처음부터 들어있으면서도 굉장히 안정한, 물에서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그걸 양극 플러스로 사용하고 장점은 이제 황화물을 쓰는 것에 비해서 4V급이 되니까 전압이 이제 높아지고 에너지가 2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전지가 다 3.7V, 평균 전압이 3.7V고 충전 전압이 4.2V까지 충전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요 양극재 덕분입니다.
이 양극재는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충전부터 해야 됩니다. 이 플러스 극에서 리튬을 뽑아내서 마이너스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충전하고 방전하면 그 마이너스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리튬이 돌아와서 이 층상 양극재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안전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0년대 후반에 가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다양한 양극재와 리튬과 콤비네이션해서 전지를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셀폰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실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불도 많이 나고. 그러던 중에 이 응급 문제가 해결이 된 게 그 아사히 카세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음식용 클린랩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연구원인 요시노 연구원이 이 친구는 계속 이 탄소 응급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탄소 소재도 흑연 아시겠지만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에 충전을 했더니 리튬이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만들어졌고 응급재를 리튬을 사용하지 않아도 리튬을 받을 수 있는 응급 구조가 개발이 되면서 플러스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 마이너스는 탄소 소재로 전지를 구성을 해서 이게 최초의 상용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분들이 노벨상을 2019년에 탔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테슬라 같은 저기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가 휴대폰에 사용되는 정도까지는 사실 큰 이노베이션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노벨상위원회에서는. 근데 얘가 전기차에 쓰이면서 뭐 기후 문제도 있고 지금 내연기관 차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양표 교수님은 오스포드에 계시다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쭉 계시다가 작년 올해 돌아가셨고, 위팅엄 연구원은 미국의 버밍엄인가 하는 학교의 교수로 계시고, 요시노 연구원도 어디 대학 교수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재들을 가지고 상용화를 생각한 거는 다 소니였어요. 소니는 당시에 필요했던 게 그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이라고 하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사용하던 미카드 전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는 전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문학부 교수님이 80년에 특허를 낼 때 그러니까 발명자에 들어가 있던 친구가 일본 친구. 당시에는 영국으로 굉장히 많이 일본에서 유학을 많이 갔었고, 그래서 그 양극재 기술을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못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갔고, 응급은 일본에서 개발한 걸 쓰고,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분리막 전에 이 1991년도에 소니가 썼던 이 시스템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술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분야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막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공정 하나도 바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기 플러스 에디티브 막 그 각종 첨가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야 전지가 제대로 구동하게 되고요. 응급제는 뭐 초기에는 저소성 카본이라고 해서 이런 걸 쓰다가 소프트 카본유를 쓰다가 하드 카본을 쓰다가 MCM이라고 해서 인저흑연을 쓰다가 이제 점점 싼 전지가 필요해서 천연흑연으로 거의 다 바뀌었죠. 한참 천연흑연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다가 지금은 또 급속 충전 이슈가 있어서 다시 또 인저흑연하고 천연흑연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액은 리튬 PF6, 요 리튬 이온과 PF6 음이온으로 해리가 될 수 있는 이 솔트를 한 1몰 정도 집어넣어서 이런 유기전에 에틸렌 카보네이트, 다이에틸렌 카보네이트, 다이메틸 카보네이트 이런 유기용에 녹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이제 휴대폰을 이제 까서 전지의 파우치를 뜯어내시면 굉장히 층층이 쌓여 있는 걸 아시게 됩니다. 돌돌돌 말려 있고요. 휴대폰용은 돌돌돌 말려 있는 길쭉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데 굉장히 얇은 막 두 개가 말려 있는 걸, 세 개가 말려 있는 걸. 하나는
요 카파 포일 위에 코팅되어 있는 흑연, 음극재 요걸 보게 되시고 가운데는 하얀색 분리막 그리고 플러스 쪽에는 알루미늄 포일에 코팅되어 있는 양극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코팅을 하려면 이게 뿐만이니까 코팅이 안 되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데 바인더가 들어가야 되고 이 코팅막을 만들려면 바인더와 솔벤트를 이용해서 코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극을 코팅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양극 코팅하시면 돼요. 양극은 지금 PVDF라고 하는 바인더와 NMP라고 하는 솔벤트를 써서 이렇게 슬러리를 만들고 롤트롤 공정에서 슬롯다이 코팅 방식으로 코팅을 다 해서 두께가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두께의 필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필름으로 만들어낸에서 솔벤트를 다 뽑아내고 나중에 전해를 채워야 되는 거죠. 솔벤트를 다 뽑아내고 그래서 여기 양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전도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전제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카본 블랙이나 이런 굉장히 작은 도전제 소재들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극재, 도전제, 바인더가 뭉쳐서 이렇게 포로스한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분당 30m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면적으로. 음극은 이제 NMP가 사실은 독성 물질이라서 지금은 전량 NMP를 회수하게 됐습니다. 공정상에서. 그래서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양극에서 NMP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아직은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 부분은 그나마 이제 물 수계 바인더, 물을 이용해서 수계 바인더를 이용해서 음극을 만들 수 있어서 지금은 수계 슬러리를 만들고 코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건조하고 나중에 전해액을 채울 겁니다. 여기도 바인더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카파 포일 과거에는 한 20마이크론, 10마이크론, 지금 8마이크론, 6마이크론 개발품들은 4마이크론까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집전체와 세퍼레이터와 이 양 집전체는 사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가 전달되는 통로일 뿐이고 실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얘들이 패킹이 많이 돼야 되고 나머지 부자재를 줄여야 전지의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라서 계속해서 얇게 가서 분리막은 지금 거의 20마이크로미터까지 떨어졌고요. 물론 더 얇아질 수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분당 30m를 가는 텐션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텐션과 두께 이걸 다 제어해서 현재 이제 8마이크론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알루미늄은 카파는 전해동박을 쓰니까 두께 제어가 좀 쉬운 편인데 알루미늄은 되게 까다로워서 아변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15마이크론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마이크론, 요거 100마이크론, 20마이크론, 100마이크론, 10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두께가 0.2에서 0.25mm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한 쌍의 세트가 전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 전지를 돌돌돌 말거나 잘라서 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지의 용량을 이제 키우는 거지. 전압은 이렇게 전지를 구성하는 전압은 3.7V, 최대 충전 전압은 4.2V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만들면 첫 번째 이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쓰고 음극의 흑연을 쓰게 되면 양극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전지를 만들었으면 포멘시안이라고 해서 화성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지가 첫 번째 충전을 하게 되면 표면에 특히 음극 흑연 표면에 요상한 피막을 만듭니다. 이 피막을 만들 때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다 충전 방식을 거듭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 빼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피막을 여기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온도도 올려가면서 피막 작업을 하고 이제 출시가 되죠. 몇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출시가 됩니다. 우선 다 지금 이제 32년이 지나서 양극재는 이제 코발트가 단가가 너무 비싸고 콩고 이슈도 있고 해서 코발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가 이제 보시면 적당히 높은 전압과 적당히 높은 용량 여기가
정압이거든요. 제로가 리튬이고 여기서 각 양극의 정압이고 이 X축은 용량입니다. 각 소재가 가질 수 있는 용량인데 킬로그램당 암페어 아워 이렇게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150 정도 되는 수준의 LCO가 상용 150, 160 정도 되는 LCO가 계속 쓰이다가 코발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코발트를 줄일 수 있는 소재 중에 초창기에 나왔던 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NCA라고 하는 소재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처음에는 1대1대1 이렇게 하다가 뭐 5, 2, 3 이렇게 나오다가 6, 2, 2 나오다가 지금 8, 1, 1이 상용화되었고 9, 0.5, 0.5가 시제품으로 나오고 있고 94%, 96% 막 거의 100%에 이제 다 가 있습니다. 니켈이 많아지면 장점은 전압이 이제 코발트에 비해서 높아 조금 떨어지겠지만 용량이 커집니다. 반면에 코발트보다 니켈이 굉장히 불안정, 그러니까 열적으로 특히 불안정. 온도가 그 양극재가 분해되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양극재에 분해되는 온도가 낮아지고요. 양극재가 분해된다는 건 뭐냐면 산소를 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전지 안에서 산소를 뿜어내게 되면 전지는 안에 뭐가 있죠? 전해액이 굉장히 나중에 그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포로성 구조에 막 채워 넣으려면 이게 뻑뻑하면 안 돼요. 점도가 높은 이런 전해액을 쓸 수는 없죠. 굉장히 묽은 걸 써야 되고 그런 유기 전해액은 전부 다 발화점이 낮습니다. 굉장히 불이 잘 붙는 전해액이고 전지 속에 굉장히 불이 잘 붙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전해액이. 거기에 양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가 있고 만약에 전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온도가 이 열폭주라고 하는 이 분해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전지 안에서 불이 납니다. 전지 내부에서 불이 나서 전지를 밖에서 끄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 화재 진압이 안 됩니다. 특히 팩으로 더 감싸져 있어요. 전지가 되어 있는 게 팩으로 더 감싸져 있어서 밖에서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고 지금 리튬이온 전지 팩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관 지침 표는 다 탈 때까지 놔둬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수조를 준비해서 담궈라. 그리고 테슬라의 매뉴얼에도 전기차가 불이 나면 뭐 2만 리터가 되는 큰 수조에 차를 들어서 담궈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 불이 났던 그 원인을 제공하기 전에는 불이 꺼졌다고 해도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불이 나요. 이게 되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고 약간은 그래서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안전성 부분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성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단가가 높아지고 근데 뭐 그 EV 업체들은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결국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단가를 낮춰라.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니 안전성에 들어가는 각종 뭐 이런 첨가제 이런 첨가제들을 잘 쓰면 그러니까 열 폭주를 방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비용을 높이는 거라서 사실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성을 향상한 뭐 반고체든지 전고체든지 지금 뭐 출시가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개발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해왔던 게 이게 니켈,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양극재 NMC, NCM, NMC 이렇게 양극재를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산철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LFP를 국내에서 하니 많이. 그 단가가 이제 니켈 거의 90%가 넘어가니 더 이상 떨어질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는 용량 전압도 높고 용량도 크니 그 주행거리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LFP는 계열들이 여기쯤이거든요. 전압이 낮고 용량도 작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짧을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전압도 낮고 용량이 작으니 더 안전한 거죠.
니켈, 하이니켈 이런 것보다 더 안전하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 안 쓰고 있어서 철 계열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전자전도도가 굉장히 낮아서 얘는 이제 나노 사이즈의 입자로 만들고 표면에 카본 코팅까지 한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상용화에 다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 소재도 사실 뭐 구디나프 교수님이 발명한 겁니다. 이것도 그 위에 망간 계열도 이 망간 계열은 주로 이제 전동 툴이나 이런 데 보출력이 필요한 전압이 되는 입장 보출력이 필요한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극은 흑연을 쓰다가 최근에 이제 양극이 거의 한계에 왔고 이제는 전기차에서 쓰려고 했더니 흑연으로는 급속 충전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30분 충전 그거보다 더 빠르게 충전하면 흑연 표면에 리튬이 막 석출하면서 앞에 봤던 그 문제가 또 만들어집니다. 덴드라이트, 뭐 수지상 이렇게 막 생겨나는 문제 그게 아니더라도 용량을 많이 까먹습니다. 그렇게 석출을 하게 되면 그래서 흑연이 층상 구조라서 잘 저장하고 내백보는 잘 하는데 문제는 빨리 저장하고 빨리 내백보가 잘 안 됩니다. 이 층상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층상 대신에 합금이 되는 리튬하고 합금이 되는 소재 실리콘이 최근에 이제 계속 조금씩 쓰이고 있고 현재는 5% 정도 무게비로 한 5% 정도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도 성능이 한 30-40% 좋아지기 때문에 요 시스템을 많이 가고 있고 SiOX도 하고 있고 실리콘 카본 컴포짓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LTO라고 하는 음극에 쓰는 뭐 산화물이 있는데 얘는 독특하게도 산화물인데 음극을 쓰는데요. 위치가 한 2V 정도 됩니다. LTO 여기 있으나 여기쯤 있어요. 용량은 100원짜리 굉장히 낮은 가격도 되게 비싸. 근데 얘가 특이한 게 충전 방전할 때 부피 팽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리튬 이온을 잘 받아들여서 흡수가 그러니까 충전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얘는 6분 충전도 가능한 굉장히 빠른 음극재라서 실제 전압은 물론 이제 여기 좀 있으면 전압을 까먹죠. 2V를 까먹어서 전압도 낮고 뭐 용량도 다 작고 하지만 급속 충전이 필요한 아주 급속 충전이 필요한 부분 조창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회생제동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빨리 충전되고 빨리 방전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력산업에도 보면 주파수 조정형 ESS 이런 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간 충전을 해야 되고 방전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쓰일 수는 있지만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장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고 현재는 흑연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요 실리콘의 함량을 조금씩 더 높이려고 하는 정보 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 하나가 2001년에 나왔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흑연의 위치가 여기 정도죠. 0.2V, 표준전은 0.2V 정도고 리튬 메탈이 반면에 여기 370 정도 용량인데 리튬 메탈이 3,700이 넘잖아요. 그래서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극을 10분의 1만 써도 되는 거죠. 양극이 고정이다 그러면 음극을 10분의 1만 사용해도 이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위치도 굉장히 한데 사실 이론적으로 순수 실리콘은 3,700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리튬을 저장할 수 합금으로 저장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단지 이제 리튬이 이렇게 그러니까 플레이팅 될 때 덴드라이트는 자라는 것처럼 그런 실리콘은 부피 팽창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애가 거의 300%까지 막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실리콘이 부서지기도 하고 표면에 예쁜 피막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피막이 막 깨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실 피막에도 이 양극에서 오는 리튬이 피막에도 들어가거든요. 이걸 다 소비하게 그래서 이제 성능이 장기 성능이 수명이 짧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황해 법칙,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2년에 1년에 얼마 이상 증가한다고 하지만 우리 배터리 산업에서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피당 밀도 또는 무게당 밀도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 똑같은 무게, 똑같은 부피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1991년대 상용화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약 3.5배 증가해서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부자재를 줄이고 니켈 포일을 줄이고 알루미늄 포일을 줄이고 다 줄이고 현재 최고의 기술들은 거의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뭔가 이제 퀀텀 점프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뭐 옛날에 못 쓰던 리튬 메탈을 다시 쓸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실리콘을 쓰는 응급제를 개발하든지 해서 흑연을 대체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대량 생산이 이제 막 되어서 예전에 뭐 이런 가격은 50분의 1 수준, 초창기에 50분의 1 수준으로 막 떨어져서 지금은 킬로와트아워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 휴대폰이 3.7V에 4A 정도 되니까 약 3, 4, 12Wh 정도 되겠네요. 12Wh가 한 수십 배 되는 양이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보통 뭐 60kWh, 풀 EV 같은 경우 60kW, 테슬라의 S 모델은 100kWh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현재는 지금 한 120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다 100kWh를 하면 12,000불 정도의 배터리 값만, 수소 배터리 값만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배터리를 잘 조합해서 팩을 만들고 그동안 시스템으로 하는데 지금 뭐 셀 가격만 해도 엄청나고 팩 가격은 더 높아서 그렇지만 이런 가격을 원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75 또는 100보다 떨어지면 아마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보조금 없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이 숫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LFP라는 거를 국내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특허입니다. 특허가 마련되니까 1980년에 LCO가 특허가 출원이 됐고요. 완료가 98년인가 99년에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을 시작한 게 98년, 99년. LCO 양극재 특허가 완료되자마자 시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재도 LFP가 특허가 완료가 꼭 됩니다. 2, 3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전기차로 갈 거다 말 거다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뭐 계속 드라이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 소재 셀 가격이 약간 딜레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가야 된다. 뭐 요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35년, 30년까지 뭘 하고 이런 로드맵을 많이 아주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발표하는 건 워낙 전쟁도 많이 나고 경기 침체도 예상되고 하니 이걸 딜레이가 약간씩 되겁니다. 이 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변화는 아마 변함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완전히 뭐 뒤집어쓰기죠. 셀 업체나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이합집산을 많이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시도를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어려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인을 까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1991년 이후에 셀의 구조가 바뀌지 않은 거죠. 않았으니 공정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산하는 공정도. 그렇지만 이 공정을 납품받아가지고 전지를 만들어 보면 잘 안 됩니다. 이거의 수율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꿀비가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많은 SK도 힘들어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자동차 업체들도 막 돈이 많으니까 일단 공장을 짓겠다 또는 합작회사를 짓겠다고 많이 뭐 합작회사까지는 뭐 기술력을 너무 같이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데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뭐 유럽 쪽에는 모스볼튼 이런 데서 굉장히 뭐 전지를 크게 뭐 기가 팩토리 이런 개념으로 크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지금 부도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잘 만든 회사가
더 개파를 키워나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또 하나는 무서운 건 중국이죠. 중국은 잘 만드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CATL이 거의 뭐 세계 시장을 거의 주름잡고 있죠. 그래서 요 CATL도 여러 가지 이합집산 다 공급하고 있고, CATL은 LFP, 전통적인 LFP를 하다가 지금은 하이니켈 대도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뭐 하이니켈만 하다가 LFP 쪽으로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정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로드맵이나 어떤 뭐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이랬던 요것도 좋은 지난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이니켈 이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조가 약간 바뀌었죠. 지금 LFP를 밑에 한 줄 더 넣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흑연의 실리콘 집는 거, 궁극적으로 뭐 리튬 메탈을 썼으면 좋겠다, 또는 순수 실리콘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그 마치 홀리 그레인이라고 부르죠. 성배, 리튬 이온 전지의 성배라고 부르죠. 이 리튬 메탈 뜨거운 관절, 요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전에 별로 바뀐 건 없겠지만 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액체 전해질에 도전해봤는데 리튬 메탈이 안 되더라. 솔리드 쪽에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솔리드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에서는 리튬 메탈을 사용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국내 이러이러한 기업들과 거의 뭐 저희 스플라이 체인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는 별로 쉽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긴 전지 468, 요게 이제 1865라고 해서 그 지름이 18mm, 높이가 65mm 요런 전지였고요. 우리가 AA 전지라고 하는 게 1450이거든요. 14의 높이 50. 요거보다 좀 큰 전지, 요게 표준이었습니다. 1865가. 지난 30년 동안 전지의 원통형 전지 표준이었는데, 테슬라는 3,000개나 되는 또는 7,000개나 되는 이런 전지를 직병렬을 연결해서 차에 밑에 깝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이어 연결하는 개수뿐만 아니라 각 전지마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와이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와이어링 이슈가 있고 메탈 본딩 이슈가 있고, 그래서 요걸 조금만 키워도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키우면 4680이라고 굉장히 더 뚱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국내의 기업들도 4680을 생산하는 라인 깔아서 납품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회사죠. 그냥 뭐 전 배터리 회사를 움직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테슬라 외에는 이온 전지를 배터리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 지금은 다 삼성 같은 경우는 캔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캔 속에 이렇게 전지를 덜덜덜 말아 놓은 전지를 4개 정도, 이렇게 3개, 4개 정도 넣어서 캔으로 씌워서 그거를 뭐 BMW나 벤츠나 이런 데 쓰고 있는 거고, 캔 타입이라고. LG와 SK는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만든 단판 이런 애들을 접층을 쭉 합니다. 접어서 접층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잘라서 접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층해서 네모난 판으로 만들고 바깥에 파우치만 씌워놓은 상태. 그래서 캔으로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당연히 비싸겠죠. 바깥에 캔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캔에서 안전성 부분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그 파우치형은 사실 팩하는 엔지니어들이 해야 돼요. 그 셀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팩 레벨에서 뭐 자동차 회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아예 그런 모듈 자체를 LG나 SK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현대차도 사실은 배터리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배터리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현대차도 잘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SK에다가 발주를 해주는 OEM 방식, 이런 셀을 만들어 달라. 그런 데까지 와 있죠. 지금도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기 차의 특성에 맞게 이런 전지를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주는 대로 쓰지 않겠다는 게 또 있고, 사실 배터리의 뭐 충전 속도나 뭐 출력이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두께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배터리 전극의 두께를 100으로 하느냐 60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얇으면 고출력도 되고 고속 충전도 되고, 단지 얇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 레이어들 사이에 부자재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근데 줄어드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정한 두께 요거가 용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약간 옛날에는 뭐 에너지셀과 파워셀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얇게 코팅한 걸 파워셀이라고 부르고 두껍게 코팅한 걸 에너지셀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개념으로 생산하던 것들이 대량 생산에서 단가를 낮춰야 되니 중간 정도로 딱 가서 한 가지 정도밖에 지금은 생산을 안 합니다. 중간 정도. 에너지와 파워가 어중간하게 잘 나오는 그런 셀들을 만들어내니 기업에서는 약간 답답할 수도 있죠. 소비하는 기업에서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이런 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건식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활물질 넣고 도전제 바인더 용매에 넣어서 이렇게 반죽,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프레드 이렇게 쭉 펴서 건조시킨 다음에 나중에 전에 채워 넣는 방식이 지금 고전적인 방식이고 잘 확립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여전히 이 솔벤트를 날리는 문제, 특히 양극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죠. NMP라고 하는 독성물질을 써야 되는데 얘를 날리는 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환경 규제도 들어오고 하니 아예 이 솔벤트를 쓰지 않는 양극 급한 만드는 공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솔벤트를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비빕니다. PTFE라고 하는 바인더를 쓰는데요. 얘들은 이렇게 비벼주면 손으로 앞자에 놓고 손으로 비벼도 이렇게 섬유처럼 쭉쭉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인더로 써서 양극재, 도전재, PTF를 넣고 막 비벼주면 이렇게 전극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쭉쭉쭉 이제 펴가지고 밀가루 펴듯이 반죽 펴듯이 이렇게 펴서 만든 게 건식 극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용매가 안 들어갔으니 용매 회수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장점만 쫙 얘기를 하셔서, 저는 단점은 뭐냐고 물어보면 단점 없습니다만 그러는데, 양산성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양산이 리튬이온 전지 지금 분당 30m 가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양산성에 약간 이슈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뭐 공정 측면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기차의 배터리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동박 때문에 전에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동박 산업의 70%, 전 세계 75%는 PCB 쪽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리튬이온 전지에 생각보다 많이 지금 동박이 들어간다. 25%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고, 실제 뭐 동박 제조공은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전해 롤투롤, 이것도 롤투롤로 뭐 전에 동박을 생산하더라고요. 저 리튬이온 전지에 롤투롤 장비 납품하는 데서 동박 장비도 거기서 납품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면 거의 현재는 이제 거의 18, 6 이렇게 동박 사이즈가 두께가 점점 줄어들다가 거의 이제 4 마이크론까지 시도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얇아야 되는데,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얇아야 되는데 강도는 높아야 돼요. 요거 저가를 맞춰야 돼요. 요 트렌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SK나 넥슬리스 이런 데서는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전고체 전지를 간단하게 오늘은 리튬이온 전지 말씀만 드려도 되는데, 제가 전고체 전지를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이제 전고체 전지를 생산했다 한다고 발표를 많이 하지만, 전고체 전지는 전해질의 종류가 여기만 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전해질을 쓴 전고체 전지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문에 날 때는 다 전고체 전지입니다. 뭐라고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산화물, 황화물, 고분자 세 가지. 고분자는 사실 오래전부터 뭐 쓰고 있던 재료여서 특별하게 문제 전지 만드는데 어려움도 없고 되게 잘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고분자 계열이 이온 리튬을 전달하는 속도가 되게 늦습니다. 상온에서.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한 70도 가량 히팅을 해줘야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히팅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요 전지를 쓴 전기차가 다니고 있고, 단지 전지를 계속해서 자기 에너지를 써서라도 얘 전지의 온도를 70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상온에서도 잘 구동하기 위해서 순수 고분자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여기다 전해액을 막 집어넣어서 하이브리드 또는 반고체 이런 것들, 반고체 하는 쪽에 대부분 다 폴리메들을 많이 쓰고 액체 전해질을 좀 썼고, 산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산화물로는 되게 프로세싱도 어렵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전해를 좀 섞어서 하이브리드 계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황화물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고체만 쓸 수 있는 전지는 현재는 황화물계만 EV에서는, EV 관점에서는 얘들을 관심 있어 하고 있고, 원료가 이제 리튬, Li2S, 황화리튬. 이 황화리튬이 요새 핫합니다. 요거 생산하는 기술. 너무 얘가 단가가 비싸서, 얘가 비싸서 이 전해질이 비싸고 변환일이 비싸서 셀값이 비싸. 그래서 요 Li2S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고, 이 소재를 가지고 황화물의 고체 전해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만 해도 국내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한 10개는 넘습니다. 에코프로도 하고 있고, 포스코도 하고 있고, 뭐 포스코 JK라고 해서 합작회사도 하나 있고, CIS의 자회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소재 가격과 그 소재의 원료 가격까지 떨어져야 리튬이온 전지하고 싸울 수 있죠. 이게 가장 핫합니다. 고체 전해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저희도 오늘 키로에 1,000만 원에 발주를 냅니다. 뭐 국내에서 생산한 업체들이 이 원료 가격 때문에 키로에 1,0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사서라도 전지 만드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삽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장단점 비교한 거고, 뭐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고체, 현재까지 알려져 있던 대부분의 고체 전해질은 요 초록색의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2011년에 일본의 동경대학 인공대랑 도요타랑 같이 해서 요거의 버금간 이렇게 LGPS라고 하는 절링 P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2016년도에 얘보다 LGPS보다 더 좋은 실리콘 도필되어 있는 얘를 발표를 합니다. 얘가 25mg라고 해서, 액체 전해질이 보통 10mg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위가 10mg/cm라고 부르는 이온 전도도를 액체 전해질 10mg. 근데 고체 전해질이 처음에 이걸 따라잡더니 이게 25mg가 발표가 됐고요. 올해 7월에 사이언스지에 다시 또 하나 발표합니다. 32mg를 발표를 합니다. 실리콘과 전기능을 적당히 썼고, 뭐 이렇게 조성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더 전도가 좋아지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리튬이온 전지의 10배 두께의 전구를 만들어서도 전지가 잘 구동한다라는 걸 논문에 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100마이크론이라는 게 사실 한계입니다. 그보다 두꺼워지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전고체에서는 그렇게 이온 전도가 좋기 때문에 두꺼워져도 가능하다라는 논문을 냈던 거죠. 저희도 그런 애들을 따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의 특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 파워, 출력 특성과, 출력 특성이 좌우하는 게 고속 충전 이런 걸 좌우하는 거고, 스페시픽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특성, 이에너지를 보면 요거는 이제 주행거리와 관련되죠. 이쪽은 주행거리, 이쪽은 고속 충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와 나트륨이온 전지, 뭐 각종 슈퍼캐파시터 이런 것들 다 어떤 용료를 차지하는데, 일본 연구진의 주장은 전고체 전지는 100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만 올려주면 굉장히 높은 출력의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또 주행거리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일본 소재는 못 쓰고요. 특허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건 요 소재입니다. 요 LI6P, S5C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소재가 어떤 아지로다이트라고 하는 이런 결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이온선 도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옛날에 1에서 2, 3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조성 튜닝을 해서 10 언저리까지, 액체 전해질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지를 생산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고체 전해질도 어떻게 만드냐? 지금 다 볼 밀링 방식으로 만드는 대부분 밀링 다 올려 집어넣고 볼 밀링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걸 습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작년 올해부터 이제 전지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전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사실 뭐 도요타가 이미 선언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갑자기 한동안 많이 없더니 올해 갑자기 언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7년까지 상용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 다시 도요타가 1200km 가는 전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상용화 플랜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가, 얘는 고체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체적으로 전지를 시작품을 만들어서 올해 60A짜리, 그러니까 실제 전기차에 쓰이는 전지를 BMW에, 포드에 납품을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리튬이온 전지하고 거의 똑같은 프로세스로 롤토를 방식으로 만들어서 전지를 구현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능은 약간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양산은 우리나라 기업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 보면. 대만의 프로레지움은 이제 고체 전지는 맞는데 저기 산화물과 하이브리드 전지입니다. 약간 반고체라고 부르는 전지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중. 미국의 콘던스케이프는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주가만 계속 올라가 내렸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도 산화물 하이브리드 전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도요타는 이미 차에 탑재해서 실제 막 돌리면서 테스트도 했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요런 전지 만들다가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전지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삼성은 논문에서 만든 요 사이즈 정도, 좀 작은 손바닥만한 사이즈인지, 그게 S라인입니다. S라인에서 요 손바닥만한 전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올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이제 요거를 더 큰 전지 만드는 것들을 계획해서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전고체 전지의 구조, 여기 보면 각 여러 업체들, 산화물을 쓰는 데도 있고 화학물을 쓰는 데도 있고 보분자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3개 분류가 되어 있고, 각각 이 가운데 분리막을 대체하는 용도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쪽에는 뭘 어떻게 하고, 캐소드 쪽에는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반고체일 수도 있고 전고체일 수도 있고, 성능을 내는데 사실 산화물은 어렵기 때문에 다 얘네들은 반고체 방식으로 합니다. 화학물은 공격이 아니까 잘 씁니다. 네, 그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그 상용화 측면에서 리튬이온 전지 시장은 여전히 저는 강세일 거라고 봅니다. 전고체는 시장 진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기술도 아직 더 개발이 돼야겠지만, 여전히 이 대량 생산에 의한 단가 하락 그 추세를 따라가려면 어찌 보면 30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 가성비라고 하면 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요즘 차세대 전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처럼 잘 확립되어 있는 그런 케미스트리와 공정과 장비와 공장력, 그리고 수요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리튬이온 전지가 대세로 자리 잡게 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